공포를 팔고 그 바이러스 공포를 가지고 주식값을 장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들이. 그가 결국 그들이 주식을 가진 자들의 부를 위해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메르스 문제는요. 메르스 문제는 자, 메르스하고 세월호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 메르스와 세월호의 공통점. 뭐냐 하면 이 메르스와 세월호의 공통점은 둘 다 STX라는 그 이명박이 급격하게 키워준 조선소, 그 조선소의 비리 횡령, 그 혐의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의 권력의 핵심이 수사 대상이라는 기사가 뜬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고라는 공통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둘 다 정부에서 초기 대응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는 점. 세월호도 정부에서 구조하지 않았고 메르스도 일주일 동안 방치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정부가 과정상에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태를 둘 다 악화시켰다는 거. 세월호나 메르스가 정부가 악화시켰다는 거야. 그다음 네 번째,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세월호와 메르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메르스의 공포는 우리나라에만 있었어. 다른 나라에는 메르스 공포가 없었다니까. 이 메르스라는 게 전 세계를 휘감은 공포가 아니야. 내가 방금 얘기한 건 세계적인, 가령 지난번에 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 공포 같은 거, 신종플루, 사스 이런 게 이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바이러스인데, 그런 바이러스, 전 세계가 동시에 방송하는 바이러스는 반드시 미국의 제약회사와 관계되어 있어. 이제까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던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나 신종플루나 대부분 미국 제약회사에서 치료약이 발견되거나 백신이 발견돼. 지금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공포의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카 바이러스는 안 먹혀요. 다른 바이러스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카를 쓰고 있는 거야. 지카를 막 미디어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공포를 못 느껴. 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임산부들이라는 제한적인 대상, 그들이 그 지카 바이러스 모기에게 물렸을 때 소두증 아이가 일부 태어나는 거야.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임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야? 이 지카 바이러스가 정자를 통해서 전파된다라고 계속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냐면, 임산부가 아닌 남자들, 인류의 절반은, 그리고 가임기가 아닌 인간들은 걱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정자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옮겨진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남자가 모기냐? 남자가 모기냐고. 아니, 무슨 놈의 바이러스가 모기가 옮긴다더니 남자의 정자에 의해서도 옮긴다 그러고, 결국은 이게 지카 바이러스 공포를 좀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의 환자가 늘어났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소두증은요, 우리나라에 없었던 질병일까요? 이미 오래전부터도 있었던 질병이에요. 소두증이,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 한참 전부터 소두증이 있었어. 그러니 소두증 공포를 팔아갖고 지카 바이러스 공포를 팔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 소두증 문제는 어떻게든지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지카 바이러스의 공포를 팔아서 그 백신이나 치료약을 가진 제약회사 주식을 띄우고 싶은 건데, 이게 이 지카 바이러스는 가임기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공포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미디어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지. 가령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도 전파가 되잖아요. 감기균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도 감염이 되고 접촉성으로도 감염이 되잖아. 근데 지카 바이러스는, 아니, 남자들이 길에서 정자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정자를 통해서 옮긴다고 해도 이게 자극이 안 되는 게,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실 성관계 잘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앉아가지고 몽땅 망해라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카 바이러스가 정자를 통해서 옮겨진다는 공포가 안 팔리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저기 애 키우는 집들은 사실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 별로 안 하고 살고 이게 점점 이게 성관계가 부부관계가 사라져서 그래서 이게 인류가 불행해지고 있는 거야. 빨리 사랑을 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 에너지들을 발생시켜야 돼. 좌우지간 내가 볼 때 그 지카 바이러스가 출산율이나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의 부작용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 같아. 어, 예. 이거는 이 주식회사, 뭐, 제약회사 주식 팔아먹으려고, 제약회사 주식 팔아먹으려고 지금 전 세계 출산율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소두증이 원인이면, 문제면, 소두증에 대해서 치료약, 내지는 뭐 소두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어. 이미 태어난 아기의 뇌를 확장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어. 하여간, 그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브라질의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 이제 룰라 대통령이 이제 지지했던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이라며. 어? 룰라 대통령이 그 브라질의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었는데 룰라가 무슨 뇌물을 먹었다. 뭐 이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 룰라 측에서 지지해준 대통령인데 탄핵을 당한 거야. 근데 그 탄핵에 대해서 브라질 국민들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브라질 국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룰라가 사실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 룰라가 대통령을 할 때 브라질이 브릭스에 들어가고 굉장히 막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막 그 부상이 됐던 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룰라가 그 뇌물 조사를 받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러 갔어. 뭔가 뒤가 있는 것 같아. 뒷배경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디어들이 브라질의 권력을 공격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 사태도 이 브라질 내부의 어떤 권력 관계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룰라가 이 노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내의 좌파 권력이었단 말이야? 브라질 내의 좌파 권력이었는데 좌우지가 그게 뭐 마피아의 조작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브릭스라는 게 뭐냐 하면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러니까 2005년? 아니야. 브릭스란 말이 나온 건 2008년 정도였던 것 같아. 2007, 8년에 브릭스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걸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브릭스라고 불렀어. 이 브릭스가 뭐냐면 떠오르는 신흥 자본 국가다. 그래서 소위 다보스 포럼이라는 그 이 대주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그래서 브릭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다가 투자하라고 막 펌프질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빠진 자산이, 그러니까 자본이 그 브릭스에 가서 막 투자하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룰라가 그만두면서 쫄딱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은 룰라 그만둔 다음에 그 소위 그 월드컵인가 했잖아. 근데 그 월드컵을 하는 그 룰라 다음 대통령 때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브라질이 위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인도는 원래 2007년 이전에는요, 그 인도 그러면 뭐라 그러나 어떤 영혼으로의 여행, 그래서 인도 여행이 되게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도가 지금 한 브릭스 이 자본의 탐욕이 한번 훑고 지나간 다음에 그 성범죄, 집단 성범죄가 굉장히 심해졌어. 그렇잖아. 2007년 이전에는 인도에서 집단 성범죄가 그렇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2007년 이후에 2007년 이후에 그 이 인도에 그 집단 성범죄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2010년경부터. 그죠?
2010년경부터 인도에서 집단 성범죄가 터져가지고 지금은 인도 여행을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푸틴 자체가 마피아 아니냐, 마피아 두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완전히 그 러시아가 근본이 무너지고 막 온갖 뇌물과 막 이런 것들이 이 푸틴이 개박살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야, 러시아도. 중국이 그나마 이런 브릭스 중에서 세계 자본의 집중 공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중국은 이 얘네들이 서양 자본이 빠질 거라는 걸 알고 대비한 게 AIIB인가? 그거 있잖아. 왜 아시아 무슨 인프라 은행인지 뭔지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자본이 급격히 빠질 때를 대비해서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더만. 그러면서 중국만 지금 쟤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무너진 거야. 이게 왜? 얘네들은 다 무너뜨려야 돼. 브라질도 러시아도 인도도 중국도 싹 다 무너져야 다시 주식값이 똥값 되고 그때 지네들이 싼 값에 사가지고 또 올리고 한두 번은 재탕으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볼 때는요. 어떤 지역을 싹 망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본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막 거품을 이 대자본이 하는 짓거리가 우리나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가 얘네들이 우리나라에다 투자할 때였어. 김대중 노무현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막 투자해. 그래가지고 거품을 막 키운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요. 코스피 7천까지 간다고 막 그런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랬다가 쫄딱 망하게 하는 거야. 이명박 때 제2의 IMF가 왔던 거 아니야. 통화스와프가 그 IMF는 IMF에 불리는 거고 통화스와프가 결국 그때 외환위기가 왔고 그걸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돈을 따로 빌린 거 아니야. 그래서 외환위기가 왔다는 건 그만큼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다시 쭉 또 투자를 해. 그 다음에 또 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먹튀를 하는 거야. 재탕으로.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쭉 돈 뺐다가 그래서 주식값을 똥값 만들었다가 그때 똥값을 사가지고 또 거품을 막 만들고 그래서 또 한번 망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은 그 대자본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먹튀. 여기서 먹고 망하게 하고 저기서 먹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튀는 거야. 그렇게 브릭스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래서 지금 브릭스 경제가 전부 다 불안정하고 그래서 지금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자체 생산력으로 버티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고 나머지 세 나라는 지금 거덜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대자본의 짓거리야. 얘네들이 옛날에는요 원래 주식이 워렌 버핏이 막 뜨던 시절에 그러니까는 그 미국은 주식을 단기 매매하지 않고 맨 처음에 이제 주식이 나왔을 때는 단기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나왔었다는 거야. 수십 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주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신생하는 기업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후손에게 물려줘라. 그게 주식이다. 그게 투자다. 이렇게 불과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주식 이론이었어.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경쟁했기 때문에 자본이 도덕성을 되게 중시했어요. 도덕성과 민주성을 되게 강조했던 시대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90년대부터 이 주식이 단기 매매로 그 돈을 버는 수단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주식이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어? 들었다 놨다.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수없이 거덜내고 수없이 가난해지게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더 피해를 보게 만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빈부격차를 강화하는 수단이 주식 매매야. 그게 이 금융자본 대자본에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대자본 세계를 움직이는 영국을 거점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브루셀 같은 데를 해서 중심이 돼서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들이 결국 그 나라들을 신흥국들에게 먹튀를 하면서 자본의 거품을 만들어서 주식을 다 팔고 튀고 그런 식으로 각 나라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피해는 온전히 각 나라의 비정규직, 서민,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면 죽기 전에 나쁜 짓이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인도의 집단 성폭행 범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인도가 옛날엔 되게 욕심이 없는 나라였어. 카스트 제도에 그냥 수천 년 카스트 제도에 길들어져가지고 욕심이 없이 그냥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브릭스 열풍이 분 다음 인도가 변한 거야. 브릭스 열풍으로 한번 탐욕이 지나간 다음에 인도가 범죄의 나라가 된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인도가 그 전체 인구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노숙자야. 길에서 자. 집이 없어. 그리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이고 문맹자도 너무나 많고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라는 두 개의 그 비합리적인 제도를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이 욕심, 이 대자본이 들어가갖고 한번 확 휘젓고 난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맛을 본 거지, 돈 맛을.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탐욕이 생기고 그 왜 이제까지 우린 이렇게 살았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도 망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대자본이 세계를 움직이는 대금융자본이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세계 금융자본들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기에 옥시 문제가 있다. 옥시 아마 내가 이 얘기해서 내일부터 옥시 기사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는데 옥시가 영국 회사 아니에요? 예. 옥시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고 예. 옥시 같은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에요. 전 세계 물건을 팔아먹어. 근데 이 옥시가 다른 나라에서 팔지 않는 독성 물질을 우리나라에서만 10여 년 팔아왔다는 거야. 이게 결국은 영국의 자본과 영국을 영국의 본사를 둔 그 자본과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에요. 나는 이 옥시 싸움이, 옥시 문제가 그냥 터진 게 난 아니란 생각이 들어. 예. 한국만 차별을 했고, 그러면서 옥시가 갑자기 사과하고 있는 거, 이거, 솔직히 이제까지 우리는 이 옥시라는 회사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었다는 게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밝혀졌는데, 5년 동안 모든 언론이 침묵했어. 그러다 이제 와서 옥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뭔가 우리 국내에 있는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옥시 한 놈만 팬다. 그래서 이제 이불 뉴스라고 그러잖아. 옥시에 대한 비난으로만 이제 몰아가려고 했겠지. 근데 내가 볼 땐 이 옥시 문제가 이게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됐어. 영국인들도 깜짝 놀랬고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영국에서도 문제 제기가 들어갔어. 세계 환경운동가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야. 나는 이것도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옥시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갔냐에 따라서 세계를 움직이는 대자본과의 싸움에 이게 하나의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첫 시발점이 될 것 같다. 결국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자본이 도덕적 기준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윤만 추구했던 자본에 의해서 많은 목숨이 지금 피해자를요 20만 명으로 추산한단 말도 있어. 지금 이제 사망자가 현재까지 발견된 게 200 몇십 명. 그 다음에 1, 2급 폐질환, 폐장애를 입은 사람이 1,500 몇십 명, 1,600명 정도가 1급, 1, 2급 폐장애를 입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드러난 피해자이고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팔린 양, 그 가습기 살균제가 각 회사에서 나왔고 그게 지금 애경하고 옥시 두 군데에서 나와서 팔렸는데 그 중에 이제 옥시가 옥시크린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써서 피해자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제품을 우리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도 그걸 썼었어요. 그러면 그걸 쓰면서 우리도 이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사용했던 사람의 숫자가 한 20만 정도 된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이거, 우리나라만 조용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옥시가 사과를 했냐 마냐 이런 개소리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유사일의 첫 화학 테러다. 바이오 무슨 화학 사건이다. 하여튼 이게
세계 최초래. 세계 최초로 돈을 위해서 화학용품이 그 재앙이 된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화학 테러. 전 세계 최고의 생화학 테러 사건이 됐다는 거야. 다른 나라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 근데 우리나라는 옥시가 사과를 해내 마네, 뭐 옥시한테 배상을 어떻게, 응. 그러니까 옥시에게 사과를 받냐 마냐, 뭐 사과를 정식으로 받기 전에는 배상금 필요 없다. 누가 그런 거야? 그런 말 한 사람 없다는데? 기사가 이상하게 났어.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 전에는 배상론이 시작할 수 없다는 기사가 어디선가 나왔어요. 그 기사 좀 찾아봐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배상이야.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어마어마한 그 배상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끔 세계적인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배상 얘기가 쑥 들어갔어. 그죠? 배상 얘기가 쑥 들어갔다니까? 옥시에서 무슨 100억인가를 물어주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죽은 사람이 200 몇십 명인데 100억이면 한 사람당 1억 원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다음 1600명은 1, 2급 폐장애를 입었어. 근데 100억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옥시 정도 되는 회사면 그 회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화학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딱 한 줄이래. 원상복구하시오. 그 말이 뭐냐 하면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배상하란 얘기야. 그러면 이건 사람이 죽은 문제야. 화학물질로 사람이 죽은 문제라고. 그러면 이거는 감히 뭐 금액을 낮추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건 유례 없는 손해배상이 돼서 혹시 주주들이 다 토해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배상 얘기는 하지 않냐고. 진심 어린 사과? 아니 진심 어린 사과는 손해배상으로 보여지는 거지. 말로만 때우겠다고? 이메일 사과를 했다. 이메일 사과 뭐 상관없어. 이메일 사과든지 뭐든지 살려내. 그 혹시 전 자본을 다 털어서라도 살려만 내. 죽은 사람 살려만 내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메일로 사과라든 말든 상관없어. 살려낼 수 없으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동의가 될 때까지 배상해야지. 어디서 100억으로 천몇백 명의 희생자를 대충 떼울 생각을 해. 이 무슨 개소리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국민이 이 옥시 문제는 세계 대자본, 세계 대자본과의 전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세계 대자본과의 전쟁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역사를 써야 돼요. 뭐냐?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화학 테러를 한 회사들은 망한 걸로 끝나지 않는다. 목숨값을 철저하게 배상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한 사람당 100억을 줘도 못 살려내. 어디서 지금 100억으로 이 많은 피해자를 대충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옥시 문제는요. 세계 금융자본과의 연결이에요. 이 옥시 문제는 세계 금융자본과의 전쟁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피해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걸 수십만 명이 그 제품을 썼잖아. 그럼 지금은 안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폐섬유화가 진행된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폐섬유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이런 개소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예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이 옥시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마트와 그 다음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나는 이 공동 대처해야 된다고 봐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세 개 마트가 그 물건 다 팔았잖아. 이제 와서 옥시 물건을 뺀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물건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라면 그 팔아먹고 이득을 봤잖아. 책임을 져야지. 존슨앤존스도 10년 후에 배상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지금 이게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치료기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계속 산소통을 그 어린아이가 12년째 산소통을 매달고 산다며. 그런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이거 세계적인 끔찍한 사건이야. 뭐,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태, 뭐, 이렇게 기록되는 사건처럼, 이번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요, 그만큼 기록돼야 될 사건이에요. 세계적인 사건이야.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이게 수십만이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야. 근데 나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우리나라의 이 언론들도 나는 이 CBS하고 한겨레신문도 잘 못 봤고 CBS만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계속 다뤘어요. 내가 몇 년 동안 이 CBS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를 접해왔단 말이야. 근데 KBS나 MBC, SBS 가습기 살균제 문제 얼만큼 보도했는지 과거의 보도자료 그거 따져서 나는 KBS의 보도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만약에 정말 보도한 게 없다면 나는 이 KBS의 공영방송 국민이 더 이상 세금처럼 준조세에 해당하는 시청료 이거 난 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봐. 이 KBS에서 공영방송인 KBS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이거 국민 수십만 명이 피해자인 사건이야. 그런데 국영방송인 KBS가 어떤 보도 태도를 취했는가, 이 뉴스에서, 그거 체크해가지고요, 이거 KBS에 더 이상 수신료 못 내게끔, 수신료를 강제로 걷지 못하게끔, 이 박탈해야 된다. 지금 얘네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 거잖아. 공공의 이익에 대한 보도를 못한 거잖아요. 이것도 다 연관되는 문제예요. 자, 좌우지간. 그래서 제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STX. 왜 STX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 세월호 문제가 터졌는가? 그 STX 회장이 구속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정권 핵심을 정조준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세월호 문제가 터졌어. 그리고 작년 4월 말에 또 그 STX 문제가 다시 또 결과가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정조준하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메르스 사태가 터진 거야. 5월에 바로. 우연이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 이 대한민국의 이 환경, 우리의 특징이 뭐냐? 왜 우리일까?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하느냐? 첫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가 높아요? 그 교육 수준이 높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이 교육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전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높아요. 비율이. 왜냐하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더 많대.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더 많어.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우리 문자가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국민들 다수의 교육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정규 학력을 나오지 않더라도 한글이 워낙 과학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다 우리 국민들이 또 지혜로워요. 되게 똑똑해. 영리한 머리를 가졌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3,800만 명의 네티즌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이 뜻을 발전시키고 요거를 전달할 수 있는 거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애들이 취업 스펙을 따겠다고 엄청 많은 외국어를 했단 말이야. 스페인어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중국어 잘하는 애들 뭐 불어 잘하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독일어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겠어. 근데 세계에서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그러니까 인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중국어하고 영어, 스페인어.
왜? 남미, 여기가 이 스페인어를 쓰잖아.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말을 쓰는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영어 문화권.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불어하고 독일어. 요 5개 나라 말만 알면 거의 전 세계의 뭐라 그러나, 중요한 소통은 되는 거다. 예. 중요한 소통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의 그 문제점, 우리 이 대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고리, 이걸 밝혀내고, 그래서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하고 인류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더 이상 공포가 사라진 나눔의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것이 사인이 돼야 되냐면 우리의 새 대통령, 우리가 내년에 뽑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바람과 열망을 다 모아서 그런 세계에 보내는 사인이어야 된다. 어느 나라나 그 대통령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총선 선거도 굉장히 잘했어.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여소야대가 됐다는 게 세계를 놀래켰어. 그러면서 세계에서 뭐라 그래? 박근혜의 잘못된 전체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국민들을 적으로 돌렸다. 이게 세계의 평가야.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한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세계의 사랑을 받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세계로 보내는 우리의 사인. 그리고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발언권이 작지 않아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육자회담,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이 네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움직였어. 거짓말 아니고,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두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 예, 이 얘네들을 전부 다 이 회담으로 끌어내린 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채팅창에서? 어. 쓸데없는 장난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집중해야지. 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세계로 보내는 사인이 돼야 돼. 그러려면 나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 우선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밭을 바꾸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억나세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밭을 바꾸겠다라는 마음이었다. 김근태라는 정치인을 알아보지 못한 국민들의 이 상황, 이걸 바꾸겠다.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언젠가 김근태 같은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나의 방송이 시작된, 그건 나의 일종의 복수였다. 세상을 향한 나의 복수였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나는 지금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밭을 바꿔야 된다. 밭.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단 말 있잖아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올바른 정치 권력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우리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온전히 깨워내야 된다. 공감을 받아내야 돼. 동의를 받아내야 돼. 깨운다는 말보다 동의를 받는다라고 얘기합시다, 앞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은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겪은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철학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 그 일제 강점기 이전의 조선 중기까지는 충효가 철학이었죠.
국가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면서 친구들과 의리를 지키고 이게 농민들도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유교적인 도덕관이 유교적인 철학이 조선을 지배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전통 철학을 잃어버렸고 그 뒤에 일본에 의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막 그 앞잡이했던 놈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탐욕으로 무너져 내린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우리는 결국 그 산업화 시기에 막 그 이촌 향도 현상으로 가족이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돈으로 지배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서 우리가 철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미친 새끼들이라서 이번에도 무슨 대학교의 프라임 머시기란 정책을 발표했어. 프라임 대학 정책. 그래서 프라임 대학으로 지목이 된 학교들은 인문학과를 없애고 인문학과 학생 숫자를 줄이고 공대생 숫자만 늘려야 된다는 거야. 지금 공대생들 다 취업은 되냐? 프라임 대학에 공대생만 늘리면 취업이 되냐고. 이게 무슨 미친 짓거리냐고. 이게 결국은요. 철학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대학에서 아예 인문학을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저기 좀 더 읽어보고 이 책 괜찮으면 여러분들한테 권할 건데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도덕을 가져야 되는가? 요게 철학의 주제인데, 이걸 밝히기 위해서 많은 이제 이 철학에서 파생된 학문이 뭐 과학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막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철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 한 과목. 결국은 철학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우리 존재의 문제점. 가령, 이 철학이라는 거, 철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결국은 어떤 사안을 주는 거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주고, 자, 이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걸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가, 이걸 논의하는 게, 그게 철학이 돼야 돼요. 그게 철학 수업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선생도 못 알아듣는 문제를 내고, 선생이 해설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내고, 그 해설하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들, 그 어려운 개념들 자기들도 이해 못하면서 문제를 내고 애들도 맞추라고 그러고 애들이 못 맞추면 그냥 기계적인 점수를 정해서 그 철학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반감을 심어주고 대학교에서는 인문학 자체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의 가치를 망각하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영화는 끊임없이 좀비 영화만 보게 하고 어머 정말 시발이야.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혐오하게 만드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에요. 권력자들이 인간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인간들과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간을 고립시키는 게 쟤네들의 목적이야. 왜? 고립시켜야 지배하기가 쉬우니까. 인문학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그 연구의 학문을 통해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도덕적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그래서 뭘 노리는 건데 인간을 고립시키는 거야. 개별적으로 고립시켜서 그래야 개별적으로 고립시키고 불안정한 대상을 만들어야 지배하기가 쉽잖아. 살짝 겁줘도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주민번호 공개한 다음에 글 쓰라니까 댓글이 줄어들고 그런 것처럼 인간을 고립시키고 개별화시켜서 연대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가장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경험인데 그게 9년인가 10년이었어.
2009년인가 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현대 기아에서 정규직을 2000년 이후로 뽑은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는 이제 DC였겠지? 당당하게 국정원 직원들이었을지도 모르고 기아차 모집 공고를 딱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들이댄 거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모집 공고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정규직을 뽑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원이라고 모집했던 게 전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던 거야.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현대자동차 모집이라고 한 거고 기아자동차에 가서 일을 하니까 기아자동차 모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절반짜리 연봉 7천만 원짜리 정규직이 아니라 3천만 원짜리 3,5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당당하게 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협박질을 했던 거야. 그만큼 비정규직이 뭔지 몰랐던 거야. 날마다 출근하면 비정규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날마다 출근하니까 출근해서 아침마다 그냥 뭐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날마다 일일 업무계 근로계약서를 쓰는 계약직이라는 걸 모른 거야. 비정규직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진짜 이 지난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파견직은 비정규직이 아니죠. 나 이런 말도 들었어. 하청업체나 파견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정식 직원이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갖고 내가 살짝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랬다니까. 파견직, 하청업체 그게 전부 다 사내 하청. 밥 따로 먹고 작업복 따로 입으면 그게 비정규직인데 그걸 몰랐다니까. 그걸 모르고 되게 당당하게 아니라고 막 외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서로 정보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정보교류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지배하기 쉬우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는 쌍용차에서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야. 절반을 자르겠다. 그러니까는 이 잘릴 사람들이 다 같이 파업하자. 다 같이 파업하자. 이거는 누구는 잘리고 누구는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살아남자. 그랬더니만 안 잘릴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내. 회사에서. 네가 이 파업에서 그만두면 너는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계속 파업하면 너도 자를 거야. 그래서 절반이 회사로 돌아가 버려. 일을 하러 갔어. 그래서 고립된 절반이 처절하게 방패에 찍히면서 잘린 거야.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방패에 찍히기 전에 이 절반한테 또 메일을 보내. 니네가 파업을 지금은 잘렸지만 니네가 이 파업 현장에서 나오면 너희들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직원을 뽑을 때 우선 채용하겠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은 직원들 절반이 파업 현장을 떠나. 그래서 남은 직원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쌍용 그 옥상에서 그렇게 찢어 발겨지는 거야. 전투경찰들한테. 아니, 전투경찰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한테 그렇게 완전히 다 박살나게 되는 과정인데, 자살을 누가 많이 했냐? 파업 현장에서 취업시켜줄 거야. 우선 취업 대상이라고 파업 현장을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살을 했어. 자기네들은 동지를 배신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바로 일자리를 주는 줄 알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속은 거를 나중에 안 거야.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격을 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 권력의 그 방법이야. 권력자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면 안 돼. 쟤네들이 원하는 건 자, 여러분, 이번에 이 그 토막살해 해놓고, 그러니까 토막살해 사건을 막 퍼뜨린 다음에, 홍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범인의 얼굴을 깠어요. 이거 범인의 얼굴을 까는 거는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현상수배할 때, 지명수배할 때나 잡히지 않은 범인의 얼굴을 까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름, 실명, 얼굴 싹 공개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종편이나 이런 데에서 그 실명의 학교 친구들 뭐 이런 애들 찾으러 다녀. 왜냐면 그 실명은 어느 학교 졸업했는지 나오잖아. 그러면서 또 막 소설을 만들어내겠지. 막 흥미 위주. 이런 나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 범죄자의 가족이나 뭐 아는 지인들은 그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야. 어.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얼굴을 깐 거는요, 이거는 이 범죄자의 인권은 무시한 거거든.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 거야. 이게 박근혜식 정치라는 거죠.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 뭐 가족의 인권을 무시하는 거. 그게 이 박근혜 정부, 박정희 정부가 가졌던 공통점이야.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 누구지? 일제강점기 때부터 김대중 때까지 교도소의 인권이 정말 말이 아니었어. 말도 안 됐어.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그 법무장관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나서 그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 구치소의 환경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이 뭐라 하나, 수감자들의 인권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문화였어. 근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시도들을 해서 그나마 이제 이 수감자들의 인권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야.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 그 범죄자 새끼들한테 뭐하러 잘해주냐? 나 감옥 갔다 왔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죄목이 뭐야? 사실적시야.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었다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말 유죄일까요? 얼마 전에 무슨 김 누구누구 있었잖아. 그 존속 살해 혐의로 15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왜 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보다 왜 범죄자를 공개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원칙이 있습니다. 뭐죠?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3심 재판까지를 다 맞춰서 범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로 본다. 지금은 이 피해자의 그러니까 피의자야. 얘가 지금 피의자. 얘가 살해를 했을 것이라고 혐의를 받는 사람일 뿐이야. 검찰에 의해서 기소도 되지 않았고 재판정에 의해서 얘가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얘 얼굴을 다 공개한 거야, 언론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건 뭐냐? 사법부를 등신 취급한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헌법적 질서와 가치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오로지 자극적인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뭐에 대한 비난, 박근혜의 이란 뻥치기 외교에 대해서, 뻥깐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려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 얘는 피의자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피의자들에게 모자를 씌우거나 옷을 뒤집어 씌워서 얼굴을 안 보여준 거야. 그게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범인임이 틀림없어도 재판을 받아서 3심까지 권리가 있고 3심을 다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와 언론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왜? 국민들의 눈가기를 딴 데로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엽기 살인이나 이런 범죄를, 엽기 범죄를 계속 보도하는 거야. 목적은 딱 하나야.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게 하는 거. 얘네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게 하는 거. 인간이 인간을 미워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인간이 서로 돕지 않잖아. 약자들이 연대하면, 이번에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약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투표하면 권력이 바뀌어.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 이 약자들을 철저히 분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야? 남녀 간의 대결. 그래서 어느 게시판이든지 꼭 짜여진 팀이 들어와서 성대결을 일으켜. 남자는 뭐 여자는 뭐 요거 팀이 있어 따로. 또 세대 간에
할아버지 노인들은 투표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젊은 것들이 투표를 안 한다. 생각이 없다. 이거 세대 간의 갈등팀이 따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호남 이번에도 호남 이것들 아주 호남 전라디아 뒤통수를 쳤더니 다 쓸어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기야. 이것들이 진짜 영남이냐. 이 대구 통구이 새끼들, 꼴통 새끼들 이러면서 박근혜 아버지 우상화 시키는다 막 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은 결국 한 팀이에요. 목적이 뭐냐? 지역을 분화시키는 거야. 호남 출신, 영남 출신 분열시키기. 남자와 여자 분열시키기.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분열시키기. 좌파, 보수와 진보 분열시키기. 그래서 국민들을 철저히 분열시켜야, 그래야 뭐 하기가 쉬워? 지배가 쉬운 거야. 1%가 99%를 지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쪼개놓는 거야. 싸움을 붙이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야.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단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박근혜 번역기 영상 있죠?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영상.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걸 보고 다들 미쳤다라고 욕을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박근혜 본심이에요. 박근혜는 집권하기 위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의당을 띄워서 더불어민주당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움 붙이고 분열시키는 거.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니까. 국론 분열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미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국정교과서를 진행하면 국론이 분열된다는 총리실 보고서가 있었다며. 그런데 국정교과서 진행하잖아. 목적이 뭐야? 국론 분열이야. 그 뉴스로 나왔으니까 찾아봐요.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총리실이 외부에다가 돈을 주고 보고서를 쓰게 했어. 조사를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국정교과서를 진행하면 국론이 분열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 그걸 받아들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이유는 뭐야? 국론을 분열하는 거야. 나라를 싸움을 붙여야. 어버이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정원과 재벌들이 돈을 대고 국정원에서 내용을 대서 계속 주문 데모를 시킨 거잖아. 정부, 친정부, 박근혜 종박 데모를 하게 한 거야. 그 이유가 뭔데? 그래서 세대 간의 분열을 시키는 거야. 세대 간의 분열시키고 혐오감을 주게 하고.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서북청년단이니 뭐 이런 어버이연합이니 뭐 아줌마 머시기니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서 그런 이상한 집회를 시키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국민들을 싸움 붙이는 게 목적이야. 분열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게 진행한 거다. 왜? 왜 그럴까? 그래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 지금 이제 옛날에 지 아버지 때는 박정희 때는 어떻게 했어? 공포정치. 무조건 잡아넣었어. 그래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1,몇백 명이 구속되고 그랬대. 900 몇십 명이 구속됐다든가? 박정희의 말이 곧 법이야. 긴급조치라는 게 그거였던 거야. 유신헌법이 위급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을 잠깐 중단시킬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게 긴급조치야. 그러니까 9번을 그걸 발동을 했어. 긴급조치 9번을.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그래서 긴급조치가 바로 발동이 되면 헌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잡아넣었다니까. 그래갖고 그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거야. 몇천 명이야. 박정희 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이 몇천 명이라 그 몇천 명한테 감옥만 간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 그래서 그 죽인 사람들한테 배상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박근혜가 그 배상금 깎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깎았어. 사람을 죽여놓고 죄 없이 무죄인 사람을 간첩 누명 씌워서 죽여놓고 그 사람들한테 배상금을 몇십억을 십몇 억씩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토해놓으라고 그랬어. 그게 박근혜야. 좌우지간 지네 아버지 때는 잡아넣었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세계적으로도 지켜보는 눈도 너무 많아. 옛날에는 이 자기 아버지 때는 이게 반공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지네 아버지 같은 그 무지막지한 독재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의해서 묵인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박근혜가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공포정치, 겁을 주는 거 아니면 다음은 분열이야. 부당한 권력, 독재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방법은 공포와 분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단결해야 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단결해야 되고, 농민이 단결해야 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단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무슨 점장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점장들이 단결해야 되고.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해.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야. 웬만큼 모아놓은 재산을 그 프랜차이즈가 그 중산층을 극빈자로 만드는 주범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중산층의 재산을 대기업 관련자들이 싹 먹어버리고, 프랜차이즈 이걸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배달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소비 능력을 상실해서. 이 프랜차이즈 제도, 이거 진짜 없애야 되는 거야. 이 아웃소싱이라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내 하청 제도, 예, 사내 하청 제도를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 아웃소싱, 뭐 이 사내 하청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 그런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된다. 자, 좌우지간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고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가끔 들지 않아요? 설마 이걸 고칠 수 있겠냐? 그런 생각 막 가끔 들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이제 10년을 방송을 했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게요? 미친년 빨갱이라 했어요. 예. 내가 10년 전에도 나는 김근태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주장을 했어. 그리고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나중에 그 신자유주의 비판을 들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민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건데 10년 전에는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 해야 된다. 그럼 나더러 미친년이라 했어. 미친년 빨갱이라고. 와, 그런데 그냥 박근혜가 공약으로 또 경제민주화를,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 6년 동안 국민들이 그만큼 변했다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를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변한 거야.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공약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진짜 내가 10년 전에 언론이 거짓말한다. 나더러 미친년이라 그랬지. 미친년, 씨발년 욕도 그냥 아유 내가 그래서 장수한다는 얘기가 그때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내가 언론이 거짓말한다고 언론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 냄비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냄비 언론이 있다. 나한테 뭐 미친년 씨발년 뭐 아유 욕을 바가지로 난 150살은 살 것 같아.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어때요?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 그죠? 예.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정말 10년 전에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우세했어. 진짜 1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싶고 이래서 뭘 이루겠나 싶고 그러니까 별로 뭐라 그러나 희망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많이 변했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우리의 인터넷 문화예요. 예. 일본은 그 많은 인터넷으로 뭐해? 맨 일본 만화만 일본은 인터넷으로 별로 안 한대. 뭐 망가? 하여튼 뭐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치 활동이 일본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인터넷 환경은 되게 잘 되어 있지만 게임을 하는구나. 일본은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인터넷으로 우리처럼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보고 막 그러나 보지? 근데 전 세계에서 이만큼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그 의지를 표현하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나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여러분 내가 원래 여론조사 안 믿잖아. 호남 민심이 지금 확 변하고 있는 거 느껴져요? 내가 볼 때 호남이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호남의 내가 바닥 민심은 아직 우리 편이라 그랬잖아. 근데 호남의 바닥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 향후회와 호남 뉴라이트, 예, 호남 향후회와 호남 뉴라이트가 새누리당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호남 사람들을 막 속여 넘긴 거야. 그래서 뭐 노무현이 노무현이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막 문재인에 대한 그 누명도 씌우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이제 호남 사람을 속였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넘어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더 야당답게 된다. 그래도 안 넘어가면 국민의당 나중에 다 더불어민주당 간다. 나중에 다 합당할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남에서 3번을 찍은 사람들은 새누리가 될 3번을 찍은 게 아니야. 호남에서 3번을 찍었던 사람들은 새누리 되라고 3번 찍은 게 아니라 새누리랑 더 세게 싸우자고 3번을 찍은 게 다수야. 지금 보니까 한 80%가 그래. 예. 지금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호남에서 3번을 찍은 사람 80%가 더 새누리랑 잘 싸우라고, 그래서 더 따내라고 뽑아준 거지. 누가 새누리 줄수라고 뽑아줬냐. 그러면서 박지원이 계속 박근혜한테 막 지금, 박지원이 박근혜 좋아하나 봐.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박근혜한테 막 목숨을 매. 그러니까 이제 저기지, 만만했다며 그런 거지. 만만해. 만만해 재판 때문에 지금 박근혜한테 완전히 박지원이 목을 메고 있어 지금. 어우, 난 정말.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는 행동이 호남 사람들한테 반향을 불러일으킨 거야. 내가 볼 때는 박지원의 그런 행동이 호남 사람들을 80%를 확 돌리게 한 거야.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묻지마 안철수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니 호남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안철수가 무슨 능력으로 경제를 살리겠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호남 바닥 민심이 완전 요동을 친 거야. 막 다 같이 분위기라서 휩쓸려갖고 3번을 찍었는데, 어머, 이 대가리에서 이거 짠 새끼들 이런 놈들이야? 이게 지금 사람들 속에 80%가 지금 요동을 친 거야. 그러니까 3번을 찍은 80%. 물론 3번을 찍은 20%는 일부러 3번 찍은 거야. 1번으로 가는 길. 2번을 안 찍고 다른 번을 찍을 수 있다는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3번을 찍게 한 거거든. 20%는 호남 뉴라이트, 호남에서 먹고 살 만한 인간들, 그들은 그게 목적이야. 근데 나머지 80%는 그런 뜻으로 찍어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이 막 요동을 치면서 그 묻지마 국민의당 지지에서 확 빠지고 있어. 제가 볼 땐 그런데 어떤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될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남의 바닥 민심이 안철수에 대한 반감, 예. 안철수를 뭘 믿냐, 안철수를 뭘 믿으라고 지금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할 수 있다. 이게 컸던 것 같아.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하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의 박근혜의 빨기, 이런 것들이 그 호남에 지금 반감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이제 천정배야. 천정배 측의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와. 그렇지 않아요? 천정배가 그렇게 쉽게 안철수한테 다 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박지원이 그렇게 호남을 박근혜한테 갖다 바치겠다 이따위 말을 계속 하게 할 사람이 아닌데,
천정배가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천정배 목소리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지? 내가 볼 때 천정배는 자기 존재성을 개혁인사로 잡았기 때문에 새누리 줄 서는 거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활동의 저게 사라지는 거야. 목적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명분이. 종편에서 천정배를 철저히 가려버렸어. 선거 때는 천정배 엄청 팔았잖아. 그죠? 선거 때는 천정배 엄청 팔았거든. 박지원보다 천정배를 더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천정배 목소리가 사라졌어. 그래서 국민의당이 막 근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안철수 박지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들리고 있거든?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지금 호남 민심이 야, 안철수 박지원이 새누리한테 줄 섰단다. 이런 얘기 때문에 호남 바닥 민심이 들썩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지역의 당선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와 이명박이 을 위해서 일했던 지금 비례대표들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호남의 지역 대표들하고 지금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이태규는 지금 그 중앙 비례잖아. 안철수파. 이명박 안철수파이고 이태규는. 그러니까 박지원 안철수 이태규는 같은 파이고 지금 이제 박지원을 제외한 호남의 당선자들 지역 당선자들은 지역 여론이 지금 무섭게 냉각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안철수 덩달아가 뭐 묻지마 지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새누리당 이중대 소리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 호남 향후에서도 새누리한테 줄순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호남 사람들한테 되게 호남이 이번 선거 결과에 되게 놀랬대. 무슨 생각을 했냐 호남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처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3번이 열린우리당처럼 다 이기고 그래서 더민주를 옛날에 민주당 흡수하듯이 그렇게 할 줄 알았대. 근데 이번에 더민주가 123석을 해서 제1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38석만 밖에 안 됐잖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호남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는 이번에 국민의당을 찍었던 사람들은요. 옛날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붙었을 때 3번이 다 이겼거든. 152석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3번을 찍었다는 거야. 들어본 사람들 있지. 예. 근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결국 호남에서만 지역에 당선된 거잖아. 호남만 당선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당선이 안 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호남 사람들이. 이거 우리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호남 향후회 중에 이번에 마지못해 3번으로 갔지만 3번으로 가는 거에 반대했던 호남 향후의 사람들, 과거에 김대중을 찍고 노무현을 찍었던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결과를 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호남 향후의 주 목소리 큰 놈들을 새누리당에서 이제 다 꼬셔가지고 호남 향후의 분위기를 주도해갖고 3번 몰이를 했단 말이에요. 새몰이를. 근데 지금 그때 3번에 반대했던 호남 향후의 사람들이 대세니까 막지는 못했어.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호남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이 묻지마 안철수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요. 호남 지역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가 이제 지난주에 막 문제제기를 하다 내가 그냥 포기했잖아. 아 그래 호남에서 그래 문재인 문재인이 왔다 간 다음에 그래 니들 말대로 지지율 올랐다 그래 니들 맘대로 하면서 내가 포기를 해버렸잖아. 근데 도리어 그리고 난 뒤에 호남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나의 주장이 맞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이 주변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한 게 맞았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바꿔가겠다. 도리어 그런 얘기들이 내가 포기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밑바닥에서부터 과연 이번 선거 결과 제대로 된 거냐 고민이 시작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놈들이 얼마나 여기서 공작을 많이 피겠어. 공작을 많이 필 텐데, 그러니 호남 지역에 있는 더민주 지지자들이 분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예. 분발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는 호남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그동안에는 묻지마 투표를 해도 바른 투표를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났어. 근데 이번은 소위 이명박과 이태규, 이명박의 이태규, 안철수 그 장난에 그냥 속아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호남이 단결은 잘하는데, 호남이 단결을 잘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나 보다고 한 건데,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호남에서 3번을 찍으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호남에서 3번을 찍은 사람들이 새누리당 이중대다라고 찍은 거 아니라는 걸 호남의 3번 당선자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호남 3번 당선자들한테 호남의 민심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 우리는 더 가열차게 1번이랑 싸우라고 3번 찍은 거지 1번이랑 손잡으라고 찍은 거 아니다. 연정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욕 안 먹어요. 지금은 국민의당 찍었다고 그러면 욕 먹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 3번 이 국민의당 찍은 사람들이 호남에서 국민의당 찍은 사람들이 이 지금 그 호남에서 3번 당선자들 호남의 뜻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 1번하고 싸우라고 뽑아줬지 1번하고 손잡으라고 찍어준 거 아니다. 그걸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3번 찍은 사람들이 더 야당스럽다는 칭찬을 받지. 지금 그거 가만히 냅두면 박지원, 안철수, 이태규 하는 거 그냥 냅두면 싸잡아 욕먹게 생긴 거예요. 돈 욕심에 팔려가지고 자기 가족을 죽인 왼수하고 손잡았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처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예. 네. 자, 그 이야기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옥시 문제 아까 참 중요한 얘기 빼먹고 왔는데 여러분 옥시 문제로 지금 구속된 게 한 명이야. 그지? 옥시 문제로 구속된 게 한 명인데 누구냐? 서울대 교수. 그런데요, 그 서울대 교수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나온 기사예요. 서울대 교수가 여러 조사를 해서 결과를 다 내놨는데, 옥시에서 지네에게 유리한 것만 가져갔다는 거야. 그 기사 보신 분? 분명히 그런 기사 있었죠.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서울대 교수가 그 실험을 다 한 거야.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옥시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가져가고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안 가져갔다. 그게 그 교수의 주장이었어. 자, 그러면 이게 교수가 잘못한 거냐? 옥시가 잘못한 거냐? 옥시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지금 교수를 구속시켰다? 구속해야 될 놈은 누구야? 그 보고서에서 지네가 유리한 것만 가져간 결정을 한 놈. 그 놈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 서울대 교수를 지금 구속할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는 객관적인 실험을 A, B, C, D 상황별로 그래서 임신한 쥐들이 죽었다. 임신한 쥐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것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실험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놨는데 이 옥시하고 특정 법률회사에서 지네들한테 옥시에게 유리한 자료만 뽑아서 가가지고 짜집기를 해갖고 제출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교수만 구속하냐고. 교수를 구속하면 그 교수한테서 그 교수의 실험 결과 중 지네가 유리한 것만 뽑아가서 짜집기해서 낸 놈. 그 놈을 구속을 해야지. 안 그래? 이거는 그 교수만 구속할 게 아니라 그 교수의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정부에 제출한 놈. 그 놈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야. 그 로펌도 구속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옥시 코리아 대표 구속시켜야지. 그런 부당한 자료를 냈으니까. 근데 왜 교수만 구속시키냐고. 결국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옥시 문제를 교수만 구속시키고 그리고 배상 필요 없다라는 말로 결국 옥시 본사 면죄부 주고 지금 뭐 대형 마트들 다 면죄부 주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자본과 로펌은 면죄부를 주고 그 객관적으로 실험해서 모든 자료를 만들었던 교수한테서 자료를 뽑아서 내놓고 교수한테만 모든 걸 덮어씌우는 이거 제2의 세월호 아니냐고. 선장과 직원들한테만 덮어씌운 비정규직 선장과 선원들한테만 덮어씌웠던 세월호처럼 지금 이 옥시 이거는요. 우리나라 법정에 그 왜곡된 자료를 낸 로펌 이것도 처벌해야 돼. 그 왜곡된 자료를 제출한 로펌도 처벌받아야 돼요. 나는 법조인 면허 취소시키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구속시켜야 된다. 그리고 옥시 한국의 대표자 그 구속시켜야 되고, 그리고 영국 본사에서는 무한대로 책임져야 되고, 무한 책임. 한계 없는 책임. 지금 교수만 구속시키고 끝내려는 이런 작태를 꿈도 꾸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 왠지 내일부터 옥시 얘기 줄어들 것 같아. 이거 옥시 얘기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거 세계 대자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줄어들면 안 돼요. 진중권, 이태규 캐스팅 보트로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는 것, 새누리도 그래서 DNA가 같다고 화답한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8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최측근인 이태규 당선인이 불러일으킨 새누리당과의 연정 논란에 대해 안철수의 복심 이태규는 어차피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이나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 생각해요 라고 분석했다. 진중권 교수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속마음은 외려 새누리당 쪽에 더 가깝죠. 이분이 원래 새누리당 정권 창출의 공신이었잖아요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분 생각은 두 당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다가 기우는 쪽에 가겠다는 겁니다. 라면서 캐스팅 보트로 안철수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어느 쪽이냐인데 더민주 쪽에는 문재인은 물론이고 박원순 등 확실한 인물들이 몇 있어요 라면서 반면 새누리는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지요. 총선에서 다 빠지는 바람에 그러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그래서 연정에 얘기 던져준 겁니다. 그걸 새누리도 알아요. 그래서 DNA가 같다는 둥 이런 덕담으로 화답한 거고 라며 정진석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반응을 분석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그는 문제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같은 호남 의원들이죠. 이분들은 호남 민심을 알거든요. 썩어도 준치라고 호남은 호남입니다 라면서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호남 민심이 설마 그것까지 허락하겠어요? 이분들은 당권만 보장해준다면 더민주로 복귀할 겁니다 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그 경우 안철수는 대선 후보가 되기 힘들죠. 그래서 끝까지 3당 체제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신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주는 쪽으로 가려 할 겁니다 라면서 새누리당 후보만 된다면 호남이 떨어져 나가도 별 타격이 없죠. 어차피 영남에 비해 소수니까 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솔직히 안철수가 새누리당 후보와 경선을 해서 여권 단일 후보가 되면 솔직히 당선될 확률이 크죠 라면서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당이 분리되어 나간 게 더민주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아주 뿌리 깊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시점부터 시작된 거라.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내려오다가 결국 분당을 통해 이상하게 해결된 거죠 라면서 흑묘든 백묘든 이상하든 정상이든 해결은 해결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내가 지난주인가 언젠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안철수를 그런 식으로 대통령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들어와갖고 소설 쓴다고 그러지 않았나? 지금 안철수를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가 없다, 대통령 후보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그 다크호스가 안철수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소설 쓴다고 막 그랬잖아.
그때 나한테 막 소설 쓴다고 지랄하더니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가 보지? 아, 내가 이 공부를 잘해갖고 이 교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동네 아줌마다 보니까 영 발언에 그냥 신뢰도가 없어. 어쨌거나 그 새누리당과의 연정설, 응, 새누리당과 이렇게 합작해 갈 거다. 그런 얘기 하자마자 얘네들이 본색을 굉장히 빨리 드러낸 것 같아. 그죠? 예. 그 본색을 빨리 드러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예측하면 그대로 벌어져. 그치? 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벌어져. 바로 내가 아마 그날 방송한 그날인가 그 다음날 나온 얘기일걸? 그지? 어, 예. 하여간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얘네들의 수를 우리가 미리 읽었다는 거야. 어. 얘네들의 수를 우리가 미리 읽었고 이걸 호남 분들한테 우리가 미리 뽀롱을 냈다는 거야. 어.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우리가 그냥 모르고 당했던 옛날에 김영삼이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면서 노태우하고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때 막 영남에서 배신감이 느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알아냈다는 거. 미리 눈치챘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을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그렇게 옛날에 김영삼이 잡아먹듯 그렇게 합당하기는 어려울 거야. 무엇보다 그 옛날에는 이 뭐야 김영삼 당은 영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의원들이 있었어. 전국적으로. 그죠? 그때 뭐 김영삼 당이 수도권에서도 당선된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합당했을 때 나름 그게 영남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사실 호남에만 딱 국한된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이제 호남 분들 얘네가 물러본 거야, 내가 볼 땐. 이 계획은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하게 하는 이 계획은 내가 볼 때 호남 사람들을 물러본 거야. 호남 사람들이 당 하나 한번 봅시다. 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이고 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네들을 속이는 거야. 얕보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해. 예.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새누리당에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얘기를 내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혹시 박근혜 측에서는 자기네가 압도적으로 이긴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필요 없이 박근혜가 종신 저기 이렇게 좌익교수의 댓글에 나와. 저기 국정원과 박근혜의 본심이 좌익교수 재판에 저기 범죄 기록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더러 종신 여왕제가 돼달라고. 이번에 내가 재판 준비하면서 그 좌익교수 댓글을 다 분석을 해봤거든.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박근혜더러 2012년부터 종신 여황제가 돼달라고. 여황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꿈꾸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얘네들이 꿈꾸는 건 이번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압도적 다수가 되고 대통령제도 없애고 지네가 종신 대통령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좌익교수의 댓글에 그게 나와. 박근혜더러 종신 여왕제가 돼달라고. 그게 얘네들이 꿈꾸었던 내용이야. 그냥 막연한 나의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거야, 증거가. 그게 그들의 본심이야. 그래서 대선 후보가 필요 없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저기 여소야대가 됐잖아?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가 찌그러들고, 그 다음에 이 야당들이 많아졌잖아. 그럼 쟤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기밖에 없는 거야. 안철수를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줄 테니 들어와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또 왜 위험하냐. 지금 안철수하고 뜻을 같이 한 애들은 모두 비례대표야. 안철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은 모두 비례대표인데 지역 의원들은 안철수랑 같이 그렇게 갈 수가 없다고. 지역 민심이 그 옛날에 무슨 박주선인가가 박근혜 지지선언을 하겠다 그래갖고 지역 사람들이 산에 가서 묻어버렸다며.
산에 파묻는다 그래갖고 지지선언 못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렇게 안철수 묻지마 지지로 이렇게 간다면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아닌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훅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안철수의 행보가 그 비례대표, 그 안철수와 이명박 계열의 비례대표들, 그리고 지금 호남은 분명히 다른 색깔이야. 근데 그 다른 색깔을 지금 박지원이 설레발을 치면서 이태규, 안철수, 박지원은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호남 의원들은 지금 마음은 같이 가고 싶을지 몰라도 호남의 표심 때문에 호남 표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예.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이야기가, 현재 우리 한국 경제는, 우리 한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다. 그 얘기 지금 듣고 있죠? 여기, 한국 1분기 경제 성장률 프랑스보다도 낮아. 이게 프랑스가 지금 계속 장기적인 경기 침체잖아. 프랑스보다 낮다.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로 지금 최악의 재정 상황이야. 그 다음에 재정 위기 국가인 스페인보다도 1분기 성장률이 지금 더 낮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파에서 지네들이 내년에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박근혜가 뭔가 대단한 경제적 성과를 냈다는 뻥이 필요했어. 뻥카가. 그래서 이번에 중동 가서 또 뻥카를 친 거야. 근데 그만 뉴스타파에서 그 박근혜의 중동 뻥카를 지난번에 완전히 까발리고 이번에도 또 까발린 거야. 이게 뉴스타파가 주로 국제적인 기자들하고 인맥이 좀 있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지금 박근혜 이란 뻥카가 쑥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42조의 이란의 뭐 경제적 성과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 그죠? 뉴스타파가 싹 밝혀버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란 대통령 홈페이지, 이란의 국가 홈페이지를 밝혀버리는 바람에 박근혜가 뻥카 쳤던 게, 도리어 지금 이란에서는 우리가 250억 달러로 투자하기로 했단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러면서 지금 이란 뻥카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 그죠? 요 주말에 쑥 들어갔죠. 5월 5일 이후로 박근혜 이란 외교 성과 얘기는, 쑥 들어가고, 박근혜 욕만 남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욕을 덮으려고 지금 조성호 사건인가 터트린 거 아니야. 그 조성호 얼굴 까고 막 이걸로 자극적인 보도로 몰아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지금 이제 왜 박근혜가는 궁금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중동 외교 성과를 또 뻥카를 쳤을까? 저기 이미 뉴스타파에서 다 밝혀낸 건데, 이번에 왜 가서 저지랄 또 했을까 했더니, 이게 내년 대선을 노리고, 박근혜가 뭔가 경제적인 어떤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안 통한 거지. 안 통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도리어 우리 한국 상태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그런 게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이 조응천하고 그러니까 우상호가 이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우상호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그 조응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거 반응이 어땠나요? 나는 이제 반응은 못 봤는데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조응천을 언급한 부분은 나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왜 마음에 안 들었냐? 조응천이라는 그러니까 이 우상호는 원내대표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더민주 의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대표만큼 품격이 있어야 돼. 근데 조응천을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응천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했다는 게 나는 좀 그 지위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 조홍천이라는 사람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에 국회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더민주 칸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는데, 일부러 그걸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린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협박용이 당연한 거지. 협박용이라고 한 건데 지금 더민주가 그런 협박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어? 뭐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는데 나는 그게 협상력을 높이고 협박하는 카드? 나는 그 조홍천을 팔아야 협상할 수 있을 거면 원내대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조홍천이 입을 열면 내가 그랬잖아. 조홍천의 정보는 양날의 칼이라고. 그건 꺼내는 순간 꺼낸 사람도 다치는 정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입 다물고 저쪽에서 공격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그런 카드로 써야 되는 거지. 우상호는 자기가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공적인 자리로서 국회 내에서는 당대표나 마찬가지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뭐하러 조홍천을 언급하냐고. 언급할 필요 없는 거지. 가령 뭐 그냥 조홍천을 옆에다 세워두고 조홍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새누리하고 뭐 잘해 나가겠다 뭐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그냥 뭐 조홍천을 어떤 위치에다 앉혔다든가 그냥 그렇게만 했어야지 뭐하러 조홍천에 대한 언급을 하냐고. 나는 좀 그 낮은 수였다.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카메라에 보여주기만 하고 아니면 조홍천이를 뭐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조홍천을 딱 앉힌다든가 임명했다 내지는 지명했다 그 정도만 나가면 아 저 원내대표 제가 조홍천을 데리고 있구나 조홍천의 정보를 언제나 꺼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당구에서 왜 그거 있잖아 그걸 쿠션이라고 그러나? 쓰리 쿠션? 띵띵띵 해서 치는 거 띵띵띵띵 이게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보여줄게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게 뭐 악수하면서 친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할 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조홍천이라는 거 입 밖에 낼 필요 없이 조홍천이랑 우상호가 친하구나 그런 상태에서 우상호의 말에 저쪽이 긴장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상호가 조홍천이라는 얘기를 하면 조홍천 입장에서 어때?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라고 방어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상호는 그 순간 조홍천이랑 카드는 잃어버리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 그냥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쓱쓱 지나가면서 아 맞아 조홍천 이렇게 해서 그냥 간접적 경고를 주는 걸로 갔어야지. 그걸 대놓고 조홍천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그러면 조홍천은 자기 방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정보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겠다. 그러면 아 우상호 제가 조홍천이랑 별로 관계가 없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상호는 밥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나는 그 조홍천 카드를 입 밖에 올린 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말을 하지 말을까 하다가 그냥 하는 거야.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조홍천이란 카드는 절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 안 되는 카드다. 다만 조홍천이를 가까이는 둬야 돼. 그래서 언제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조홍천이를 가까이 두고 그래서 언제든 조홍천이라는 뚜껑을 열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정도에만 위치 지어 놔야지 언급을 자꾸 할수록 예방주사 맞는 거야. 나는 굉장히 이번에 큰 실수한 거라고 봐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할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쓸만한 한 카드를 가치를 디스카운트 해버렸다. 이 사람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부각되는 카드지 언급을 하는 순간 값이 떨어져요. 앞으로 이 더민주에서 조홍천 활용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놓고 절대 누구도 언급하지 마라. 그러나 그냥 같이 있다는 모습 그냥 사진만 찍어주는 것으로도 조홍천의 존재가 저쪽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언급하는 순간 급이 떨어져 같이. 그리고 조홍천은 조홍천대로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나는 조홍천에 대해서 조홍천이 박지만 사람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조홍천을 자꾸 키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홍천은 박지만 사람이야. 박지만을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 조응천은 결정적인 시기에 박지만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카드야. 그러니까 계속 조응천한테 압박감을 주면 조응천은 마지막에 뜻 벗어나는, 얘는 지역구 의원이야. 마지막에는 딴짓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응천 카드는 함부로 언급하지도 말고 그냥 반드시 가운데 두고 반드시 단체 사진에는 들어가고 어느 사진에나 등장을 하되 절대 언급하지 않는 카드를 써야지. 자꾸 부담을 주면 줄수록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위험한 동거예요. 위험한 동거의 카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알아들었을까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예,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중요한 말은, 예, 그러니까 뭐 협상력을 높이고 뭐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우상호를 잘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그거 하수의 정치야. 그런 정치는 낮은 수준의 정치라고. 그런 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면 수준이 높아지질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 조응천이라는 카드는 그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카드. 솔직히 얘기해서 조응천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카드야. 조응천을 쓰는 순간 이거는 손잡이 없는 칼과 같아. 생각을 해봐. 검객이 검을 들었는데 손잡이가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칼날이야. 이건 잡는 사람도 죽는 거고 쟤도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조응천이란 칼은 안 쓰는 정치가 상급수다. 자꾸 나는 우상호가 처음에 되자마자 언급을 한 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동네 아줌마가 직업이 주부인데 뭐 내가 아는데 한계가 있어서 뭐 나보다 유명한 주부들은 많지만 내가 또 불량 주부잖아. 주부 역할도 잘 못한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다만 앞으로 이제 조응천 카드는 조심해서 써야 된다. 예, 좀 조심해서 썼으면 좋겠고, 아니 절대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표창원 같은 사람이 내가 볼 땐 말을 선명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신중해요. 나는 이 표창원이 이 사람이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 범죄 심리를? 그러니까 이제 심리를 알아. 상대방의 심리를 읽을 줄 알고 상대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말을 선명하게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더라. 나는 그래서 표창원을 좀 많이 쓸 필요가 있다. 가령 이제 밖에 대외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다든가 이럴 때 표창원 카드를 잘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표창원은 그 심리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 책임선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 이제까지 표창원이 실언을 별로 안 했어. 그죠? 표창원이 실언을 별로 안 하고 지난번에 무슨 밤새워서 무슨 토론회 할 때 그때 밤새 시달리다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 그것 말고는 이 표창원이 이제까지 말로 실수하지 않았어.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이 더민주의 의원들 중에 가령 이인영 의원 같은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 잡히지 않게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김근태, 이인영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서 절대 책 잡히지 않아. 근데 뭔 말인지 몰라. 대중이 못 알아들어. 아니면 무슨 옛날에 막말했던 사람들 막 그 인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막 쏟아냈는데 자기 말에 뒤통수 맞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더민주에는 내가 볼 때 두 종류였어. 아니면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도리어 역관광 당하는 사람들, 아니면 막 인기 영합 발언을 하다가 책임 못 진 사람들, 아니면 말에 책임을 지해서 너무 신중한 나머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요 세 분류였는데 더민주 쪽 사람들이 표창원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말을 선명하게 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더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심성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표창원 같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지금 먹잇감으로 삼은 게 손혜원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손혜원이 제일 만만한 거야. 왜? 조심성이 없어. 아무 말이나 막 해. 정치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 그러니까는 아주 이용하기 좋은 밥이야, 밥. 이런 사람이 아주 이용하기가 좋은. 그러니까는 더민주를 욕먹이게 하기에 딱 좋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손혜원만 자꾸 찾는 거예요. 옛날에 조경태 쓰듯이. 지난번에 조경태만 계속 언론에서 썼잖아. 기억 안 나?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조경태 때문이잖아. 조경태가 계속 실언을 하고 뭔가 문제 있는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조경태를 방송에 내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좀 실수할 만한 사람들만 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언론의 속성이야. 뭔가 그 실언을 유도하고 그래서 그 실언을 가지고 또 다음 기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손혜원 같은 사람이 아주 밥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손혜원 의원이 언론을 당분간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 감각을 익힐 때까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입 다물고 있는 게 지금은 필요하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입 다물고 있으면 웬만한 바보가 아니면 눈치를 깔 거야. 이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가 그 당의 이 명예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손혜원은 그 나이에 비해서 정치적인 감각은 없으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면서도 무슨 홍보위원장이라는 감투까지 썼는데다가 너무나 많이 언론에 노출이 돼서 언론의 주 타겟이야. 아주 지금 주말에 지난주에 손혜원 욕 엄청 먹었잖아. 그지? 뭐 김종인에 대해서 노인들이 안 바뀐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종편에서 막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김종인에 대해서 지금 비판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뭘로 보이냐? 저 여자는 뭐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게 지금 손혜원이 밥이야. 딱 이 종편 같은 데에서 아주 좋은 메뉴라니까? 씹기 쉬운? 찌르면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오고 자기 말이 지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지금 손혜원이 인터뷰를 자꾸 하는 거는 나는 도리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 손혜원 같은 사람 되도록이면 비공식적으로 당 안에서만 말을 하고 바깥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욕먹는 거야. 아니 노이즈 마케팅이 목표인가? 욕먹는 게 목표면 그렇게 하고 조경태처럼 계속 욕먹다가 새누리당 가는 게 목표면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문제는 손혜원은 문재인 사람이라는 거야. 손혜원은 문재인 사람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손혜원이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어? 문재인이 욕 먹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안 되나? 손혜원이 욕을 먹으면 바로 문재인이 같이 욕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손혜원은 자기 말에 대해서 내가 이 말 한 걸 언론이 뭐라고 쓰냐에 따라서 또 문재인이 욕을 먹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워낙 우리 방송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을 것 같진 않고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될수록 내가 볼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손혜원 씨는 내가 볼 때 뭐라 그러나 그 나이에 안 맞게 되게 열정적이야. 그 나이 때 안 맞게 되게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나름 창의적인 그런 욕구도 있는 것 같고 자기 프라이드도 좀 있고 강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기의 가치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손혜원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정치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를 한다고. 그 실수가 언론에게는 아주 좋은 밥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얼굴 깎아먹는 거야. 그러면 자기 얼굴만 깎아먹고 자기 다음에 국회의원 안 나올 거다. 자기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혜원은 곧 문재인 사람. 문재인의 문 대표의 사람이라고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혜원의 실수는 문재인 얼굴에 똥칠하기야.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어. 뭐 이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세 마디? 어. 그 저기 안철수와 그 저기 우상호와 손혜원에게 하고 싶었던 세 마디. 예. 자, 오늘 방송 너무 길었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이 뭐 마음에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예. 제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제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 중에서도, 네. 또 이렇게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예, 또 상처가 된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또 많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예, 잘못한 말이 있으면, 여러분 지적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방송 중에 깊이 공감이 되거나 도움이 되신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건 제가 한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또 오르막길을 틀고 있어요. 사실 이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이 워낙 처음에 얘기하면 다들 황당해하는 꿈이라, 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든가 아니면 야당이 깨지는 게 분명한데 여소야대 전국이라든가 더민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더민주가 일당이 된다든가 예, 말 같지도 않은 꿈을 가끔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룰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의 노동운동가들이 환호했던 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의 인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을 전 세계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지? 넬슨 만델라. 예. 넬슨 만델라, 제가 영국에 가서 놀랬던 게 넬슨 만델라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국인들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갔을 때 넬슨 만델라가 죽어가지고 추모하는 막 행사들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영국인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넬슨 만델라와 동급으로 생각했다. 우리만 몰랐던 이야기. 예.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오바마 팀에서 연구했다는 이야기. 참 자랑스러운 이야기인데 우리만 몰랐던 이야기잖아요. 저는 새로운 꿈을 가졌어요. 내년에 우리의 대통령은 전 세계가 사랑할 만한 대통령, 지혜로운 대통령, 전 세계의 약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자본 권력에게 통렬하게 잔소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세계의 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좀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 담론이 세계의 담론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더불어 먹고 살자,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 모두가 다 동의해서 자본들이, 거대 대자본들과 미디어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는 그런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예. 이번 거는 좀 과한가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된다면서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던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던데요. 중지동천이다. 많은 사람이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자.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자.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뀐다고. 저는 오늘부터 또 한 번 입에 단내 나는 새로운 꿈을 꿔보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미래, 정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미래,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방송 열리자마자 달려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2833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꿈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이제 된다고 하니까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까?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드는 그날까지 쭉 달리고자 하는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에 시작할게요. 내일은 제가 재판 준비를 좀 여러 가지를 할 게 있어서 소송이 많아. 내일은 재판 준비를 좀 하고요.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